이제 2시부터 시작해서 장장 지금 2시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학회는 사실 학회도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찬동 교수님의 발제는 이건 발제가 아니라 이건 강의 수준이어서 이건 저도 참 그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억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사실 일본에 있어서 GHQ 시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제도 변화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연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접근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기 민주화 개혁과 일본 주민자치제도의 변화까지를 같이 보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화 개혁 그 단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부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먼저 그 6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전범을 처형하지 않고 개과천선시켜 일본에 송환했다. 사실 이런 부분 내지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어리석음에 대한 저주와 반성에서 생겨난 것 뭐 이런 표현은 사실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했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제 다른 일본의 전공자들은 어느 정도 이런 전후 사정을 이해를 하고 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건 짐작을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이 좀 있는 게 맥락 설명에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군정의 민주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미군정기에서 이제 민주화 개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천황제 존치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방금 단일 국가, 연방제 국가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단일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의 가장 큰 이유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제 확립이 그게 이제 단일제 국가의 가장 큰 기틀을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GHQ 정부에서 천황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굉장히 가장 뜨거운 한 이슈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찌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의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일본의 천황제는 단순히 일본 국민과 천황 사이의 신민이라는 위치 외에 천황이 가지는 위치는 일종의 종교적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도이즘 해서 천황 자체가 일종의 숭배가 가능한 종교적 이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본이 정치적 혹은 정신적 민주화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천황제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일본 GHQ 정부에서 진정한 일본의 민주화 개혁을 시도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천황제 존치는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GHQ 정부가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제도 개혁에 있어서 성공을 했느냐 여부는 둘째치고 한 예를 들어서 사우프 권고에 의해서 기관유임 사무제도가 사실은 권고가 됐죠. GHQ 정부 치하에서. 근데 이게 기관유임 사무제도가 폐지된 게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서나 지방분권 일괄 추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즉
그 당시 GHQ 정부가 개혁을 냈던 이런 제도들이 그 짧은 시기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맥락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주민자치 제도는 여러 가지 변화와 그다음에 제도적인 추이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하고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성격이 우리 제도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들었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두 분 교수님도 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는 달리 국가 이제 장원제도라는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원제도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 그다음에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제도와 받아들이는 이런 기틀면에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의가 우리보다는 훨씬 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찬우 교수님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제도 도입 혹은 제도의 이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관방학에서 많은 제도의 기틀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시정촌제라든가 부연제, 군제 법률도 역시 독일인의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 전후 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모형이라든가 이러한 주민자치형 모형을 설계하는 와중에서 이제 메이지 위신 이후의 감방제, 그 다음에 또 전후 이 독일에서의 제도 도입이 아닌 영국의 자치제도를 도입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일본의 근본적으로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와 영국의 의회주의가 사실은 맞아 떨어졌더라면 훨씬 우리가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벌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도입하기에 좀 더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형태의 주민자치형 모형을 제도로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좀 상이한 반면에 일본의 이제 주민자치라는 기본적인 그 참여형 주민자치 모형은 우리가 가져올 게 많은데 이걸 제도와 분리해서 일본의 주민 참여형을 가져오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민자치의 그 풀뿌리의 그 활발함과 그다음에 그 제도하고는 매칭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부터 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를 통해서도 이제 김찬우 교수님의 이 지난한 작업, 그다음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행의 제도, 현행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독재의 전행이다. 즉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형태로의 분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든지 주민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주민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움직임 내지는 혹은 제도 설계 내지는 밑으로부터의 주민들의 자각 뭐 그런 인식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국자치학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이 주민 참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살리고 이 부분을 중심축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분권이나 자치 제도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이건 또 다른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지방의 또 다른 독재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제 말씀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운 좋게 언제 호쿠다 수상하고 2시간 반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이제 같은 단체장 입장에서 그때 이제 2시간 반이 있으니까 별걸 다 물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GHQ 이걸 한번 물었거든요. 물었더니만 그때 묻고 있는데 마침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가지고 호쿠다 수상이 일본어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저한테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저 짧은 영어로 이제 들어봤더니만 It's very meaningful GHQ.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 얘기가 그 GHQ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으면 일본 관료들이 억셉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GHQ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내무성 해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GHQ의 유의미한 일이랬다고 그러길래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 가장 좋은 거는 밖에서 위기가 오는 거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부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고 자각이 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위기가 오는 건데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외부의 위기가 오는 것을 미리 잘 분석해서 위기로 인식을 시켜주지 실질적인 위기가 아닌 걸로 만들고 내부의 자발성도 만들어 봐라. 그러길래 그거 제가 다 만들면 그때 절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절에 주지하러 오겠다고 그랬더니만 그때 받아주겠다고 뭐 농담했던 게 있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일 회장님 좀 현장에 생생한 현장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주민제도 제도와 변화를 잘 되려면 또 배워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제도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자로서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사실은 출발한 지가 벌써 사람으로 친다고 보면 청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민자치는 현재 누를 보게 되면 동장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조례법을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법이 조례법이 동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심사하고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또한 동장이 각 동에 부임한 지가 근무하는 근무 연화수가 2년도 채웠는데 1년도 안 되고 다른 데로 자꾸 가고 하시는데 그 동네의 실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하고 그것을 뽑는다?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자치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 설정할 때는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한 조례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사실은 시의회나 또 아니면 공무원들의 많은 견제를 받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힘들어요. 입법화 시키기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까 이제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그 시의 의원들이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협회장으로서 검토를 해봤지만 이제 평택 우리 그 협의장 모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안양시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조례법을 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31개 시군을 똑같은 조례법 뭐 이게 하에 집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치적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그 시군에 맞는 조례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우리가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됩니다. 조용찬 그 평택시 협의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주민자치 협의회장 조용찬입니다. 저도 이제 먼저 앞서 우리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교수님 박사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들은 사실 이제 과거 현재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느낀 점을 우리 박종일 위원장 협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주민자치는 공무원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조 및 그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예산 및 계획을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한 가지만을 예를 들자면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2명 정도.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한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참여를 합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한다면 되겠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이제 실제로는 그 협의회 임원 및 그 위원장님들이 예산 편성과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담당 부서에다가 내려줘서 그 계획 집행을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사실 따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이제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주민자치는 공무원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임명을 읍면 동장이 임명권자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뜻이 틀리거나 그래 되면은 다시 제2촉을 불허하고 또는 좀 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당히 어떤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잘못된 점을 맞서서 그 동장님이나 읍면장님께 당당히 맞서서 어떤 맞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또 맞섰다면 다음에 제2촉도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가 1999년에 시작해서 20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18년 동안 주민자치를 했는데 처음 시작 때와 현재는 한 가지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변한 게 없고 지금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지금 현재 똑같이 그 동사무소 아니면 또 시 하부 조직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의하고 거기에 대한 안건 처리를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빨리 그 자치분권이 좀 빨리 국회에 통과돼서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지방 발전에 좀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회장님이 이제 현장 이야기 들으셨는데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기 지금 뒤에 손중호 이제 감사님 계시는데 예전에 종로구 주민자치협의 회장이셨어요.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종로구 차원의 이제 정책을 다룰라 그러면 그냥 회의만 덜렁덜렁 오셔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안에 이 전문 지식을 구청 정도의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손중호 회장님 당시 종로구 협의회장님한테 회장님 전문위원을 종로구 협의회에다 두십시오. 그 누굴 두느냐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다 공인하는 김필두 박사를 전문위원으로 두겠다. 이제 개인 이름까지 이제 해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더 두겠다. 또 자문위원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종로구청이 찬성을 했을까요? 그러면 직접 개입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각 동장 통해서 위원들 다 회유시켜 가지고 위원회가 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분열시켜서 결국은 손중호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게 이제 무슨 조례도 아니에요. 그냥 협의회 회칙이에요. 근데 협의회 회칙은 통과했는데 결국은 시행을 회장님 한 번도 못 하셨죠. 예, 이게 이제 관권과 주민자치권과의 관계의 실태입니다. 그게 2010년도인가요? 12년도 이쯤, 11년, 12년 이쯤 됐죠, 그죠? 예, 12년. 그 지금 벌써 상당히 7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예. 구청에서 대체로 보면은 이게 공항시대라 그래서 한 50년 이상 베이스 있는데 그 베이스를 우리가 그러면 동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말고 또 미디어 센터가 그래서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국 자치학회에서 그때 만들어 놓으면서 예술가의 사무실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안 되게 방해를 하고 나중에 결국은 방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을 간사를 데리고 나가다가 그게 실패가 되다 보니까 몸싸움이 됐다. 저도 보통 막 보였는데 다행히도 강력하게 저를 지원해 주는 우리 노민대학교 이완원 위원장이 아주 의도가 좋잖아요. 그때 그분이 조금 준비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때 못 눌렀는데 저도 이제 그런데 당시 자치행정관장이 왜 손주원이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가시면서 품질을 올리고 미래 지향을 가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더니 아직에도 공식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와야시키고 이렇게 결국은 그 선거를 못하는 단계로 그리고 보면은 민의가 또 단계로 바뀌면은 서로 또 못합니다. 또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경상도 자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5월달에 발족됐는데 지금 신정 전에 하던 보물찾기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다가 후에 새로 또 공전에 또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못 가고 있는 그런지 안타까운 것이 그 회장님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자 주민자치협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그 어떻게 보면 구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협의회에 전문위원 두는 것도 어떻게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결국은 그 관문을 하나 넘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그 체육 교수님이 나서야 되고 손을 다쳐야 될 정도로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통과됐는데도 실제 선임은 또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걸 넘어가자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제 저희들 그 협의 회장님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이 실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막 하늘 주먹대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러 이제 이런 양쪽 얘기를 다 듣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꺼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간사님,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간사로 이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주 이제 여기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른 입장입니다. 한번 솔직히 말씀 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길동에서 온 이은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들으면서 다 너무 우울해서 전부 다들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해서 사실 앉아 있으면서 좀 불편했는데요. 저희 길동은 이제 그 작년 말, 실질적으로 올 1월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제 시범동으로 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관에서의 그런 제한, 그 제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그 저희가 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사무실을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하거나 할 사무실이 없어서 구에서 그 비용을 대서 자체 사무실을 임대해서 1년 반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 안에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장밋빛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일본의 사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몇 달간 간사로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문제점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점이 있는 이유가 상향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주민들에게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준다라는 이제 미명하에 지원관이 중간에 있는데 관과 그러니까 주민의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이긴 한데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문서 작업이라던가 뭐 예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회의 같은 경우에 좀 뭐 문제도 많고 그렇기는 했는데 지원관이 많이 관여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원관에게 이거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지원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지원관 선에서 잘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그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만났으니까 서로 서먹서먹하잖아요, 위원들 간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워크숍을 가겠다고 했더니 워크숍 예산은 하반기에 잡혀 있어서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숍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좀 친해져야지 서로 이렇게 회의에 와도 반갑고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멀리 안 가고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같은 것들도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에 의해서 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뭐 저희가 어떠한 일정을 짜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원관이 구청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오면 언제 뭐를 해야 되고 언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저희가 7월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총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되게 미뤄져서 정말 7월 초에 막바지에 이제 첫째 주에 주민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정난 게 어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제 결정을 위한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리 계획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지원관이 듣고 와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되고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좀 하려고 해도 이 조례 제정 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건 제도적으로 조례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상위법에 항상 걸려서 하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표준조례 나와서 여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면 강동구 조례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관제도 하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서울형 주민자치위원은 50명을 동마다 뽑습니다. 근데 추첨으로 뽑는데 단체가 40%고 개인이 60%예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40%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체 간의 알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간에 둘, 그다음에 개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단체들은 친하니까 자기네들의 알력이 있어요. 그럼 개인들은 어디에 되어 있지 않을까? 그거를 관망하는 이렇게 세 부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따로 빼는 것보다는 모두 다 개인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알력이 없을 것 같은데, 단체를 넣은 이유는 기존의 뭐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을 그 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저도 이제 간사이다 보니까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주 임시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를 지원관하고 만나서 얘기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월 1회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서 그분들은 월 1회에 와서 이 임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된 사항을 듣고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뭐 어떤 문제가 저희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논의를 하려고 올렸는데 나온 얘기가 그거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얘기해주면 안 돼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자치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뭐 조례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 아까 이제 공무원들 얘기도 나온 것처럼 이런 우울한 상황을 극복하는 타겟책으로 이 시민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 주민 그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추첨으로 된 이후에 교육은 없어요. 있는 거는 회계 교육만 진행이 되는데 그 회계 교육도 회장, 부회장, 간사, 그다음에 각 그 분과의 총무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세금을 내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주민에게 세금 이 예산이나 이런 세금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모두가 이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성인이 돼서보다 저거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민주 시민 교육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게 상향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자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저기에서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어야 돼서 통장이 6개입니다.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한 통장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거를 요 예산은 얼마, 요 예산은 얼마. 그럼 그거마다 통장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만 써야 되고 또 주민자치 회비통장 따로 통장 관리만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저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장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회는 회원이 있는데
2012년에 있는 자치분권법에서는 주민자치회는 그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라고 회원 조항을 반드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 읍면동에 해당 구역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요 조항은 모법에 있는 것은 뺐습니다. 저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행안부와 서울시나 충남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거 행정소송 언젠가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고 이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50명입니다. 40% 그러니까 20명은 동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동장이 추천합니다. 직능단체 그게 동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동장이 40%가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가장 악독한 헌법이 유정회인데 박정희도 33%밖에 안 했어요. 근데 동장이 40%. 야, 이거는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만든 법이에요. 야, 이 양반이 왜 이러는가? 난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이 법 만들고 난 뒤에는 저는 안 본다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안 봤는데 며칠 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따질 겁니다, 이제. 그래 이제 40%를 동장이 해버리고요. 60%를 하는데 이게 주민 직선을 하면 좋은데 은행알 추첨으로 하는데 6시간 교육받고 은행알 추첨하는데 6시간 교육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람만 해요. 뭐 구에서 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육 독점. 그 시민단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독점하고 있고 60%를 그 추첨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전체 100% 중에서 30%는 40세 미만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40%는 여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구성한데 비율 제한이 4개가 중복이 돼 있어요. 이거 자치로 맡기면 안 되나요? 자치위원 숫자를 좀 늘리면 안 되고 자치위원도 이사가 있고 집행위원 있고 뭐 있고 계층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는 그게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자 인사권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거는 실패했고 또 동료 주민자치 지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입니다. 주민자치 총독이에요. 이 사람 동지원관 선정은 구지원단이 하는데 구지원단은 또 구청장이 위탁을 줘요. 전부 민주당이니까 뭐 쉽게 위탁 주죠. 구지원관 이 사람도 총독이에요. 또 구협의회는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예산도 거기다 가고.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대로 통장이 6개 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다 구지원단으로 떨어뜨리고 구지원단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면 예산 쓰는 거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차라리 그쯤 되면 주민자치회에 예산 지원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냥 소박한 자치하라는 게 낫고. 근데 그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자관 시민운동가들이 공무원으로 다 동마다 한 개씩 다 들어갑니다. 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래 주민자치회는 공무원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공무원 동장 지배도 받고 주민자치 지원단 지원관 지배도 받고 이제 이중 지배 하에 갑니다. 이게 조선 때 향약 시행하니까 율곡이 수령 지배도 받아야 되고 향약의 약정이 제지사족 그런 게 양반이 하니까 양반 지배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은 이중 지배를 받을 게 뻔한데 이거 왜 하느냐고 했던 그 율곡이 지적했던 잘못을 서울시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대놓고 저만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한다고 서울시 협의회장님들 중에 몇 분은 저하고 안 본다 그러길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현실이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막 마구 대한다 그럴까? 주민을 마구 대한다 그럴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하실 것 조금 그 이제
하신 설명에 보충이 될 것 같아 드렸고요. 제가 전체로 봤을 때 다수당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아마 한 85%, 86%인가가 민주당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독재라는 말이 저는 뭐 박정희만 하는 건 건데 여기 독재예요. 이게 말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뭐 윤리적인 평가 아니에요. 형태는 독재예요. 자, 이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는데 문제인데 아까 일본 이제 그 전후에 여코스 갖는 이런 것들 김찬동 교수님 해주셨던 얘기하고 같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사족을 한참 달았습니다. 그럼 김찬동 교수님 이제 지정 토론하신 선생님들 전체에 관해서 말씀 주시고 플로아 토론은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해야 제가 보기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준비한 원고는 GHQ 민주화 개혁하고 또 그것이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둔 건데 그 앞에서 우리 이 세 분 교수님들하고 네 분 그 일본의 좀 더 매쿨한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네, 아무튼 그 제가 이거 하면서 주목한 단어는 제도 설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민자치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 설계를 진지하게 해서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제도 설계를 할 때 이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또 지방자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하여서 연구조사가 충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자치를 이미 2010년도에 한번 제대로 하려고 연구도 해서 제안을 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게 한 3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또 채택이 될 때는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구조적인 문화적인 또 법제적인 이 한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되어버렸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곡이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 상황에서 왜곡된 부분을 아무튼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 논의들이 되어져야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잘할까라고 하는 미시적인 이런 대응만으로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우리 서울시 이렇게 서울시가 그래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뭔가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자들이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오늘 이현희 선생님, 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한국의 관료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들이나 또 의원님들 또 간사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현재의 실태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또 이 학자나 연구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아무튼 여러 형태로 해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는 최근에는 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나 또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들에서 연구 과제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한 과제들을 시작은 하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국책연구원들 중에서 국책연구원들이 한 20몇 개가 되거든요. 이게 정책을 이렇게 할 때도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의 이런 제도적인 틀을 반영을 하면서 뭔가 이런 사업 구조 설계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참여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이 사업들을 벌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하는 내용들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 주민자치 제도나
이런 이 구조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제가 일본이 종적 행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여전히 자기의 영역 속에서만 새로운 흐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막 넣고 있다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아파트 입대위에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쪽의 논의들은요. 입대위에 있는 주민들이 전자투표까지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법제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한국의 행정안전부 공무원들 이렇게 자치제도과 저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는 뭐 합니다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국토부 이런 데는 그 필요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고 거기는 당장 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막 문제가 생기면 이걸 공공 국가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도록 뭔가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당장 공동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걸 자치 관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법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관리비 구성원들이 다 내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관리에 대한 이런 구조와 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도 그러고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도 정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든 나눠져서 자치를 잘 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은 참 갸륵한데 그 방식 자체가 관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정부 보조금이나 예산을 누구든지 받으면 그 서류라든지 작업들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이요. 그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 돈을 지고 있는,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지금처럼 그 사람을 행정 쪽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스스로 세금에 재산세에 예를 들면 5%만 떼내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할 때 재산세의 5%는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세제계획, 아까 제가 3신법 얘기할 때 일본은 제도 설계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시정촌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이 재정에 대한 조세에 대한 거 반드시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행정을 여전히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도 할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담당하는 직원이나 국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치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세제까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논의들에 있어서는 주민세 줘야 된다 하는 논의가 이미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주민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계속 주장을 했던 주장들이거든요. 그 반영이 되고 총회 개념들도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여전히 한계가 우리는 규모가 너무 큰 거지요. 그 10,000명, 20,000명 되는 데서 어떻게 총회하냐고요. 해외 선진국 사례들 보면 그게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뭐 몇백 명부터 시작을 해서 총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런 구조적인 이런 벽과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학계나 이런 데서 연구한 것들이 딱 이렇게 조율이 되는 시기가 좀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이러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딱 때가 되면 되는데 그때까지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전 회장님 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주민자치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 회장님 우리 행정학 쪽에서 이런 관심들을 계속 좀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저도 쭉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래도 연구자들은 개념이나 이런 좀 거시적으로 보는 이 틀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 모색을 하는 길이 결국 우리 국가의 경쟁력,
또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길, 그리고 시민들의 아까 시민교육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 시민들이 좀 깨어나서 이런 이 시민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하는 장치가 주민자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질문 이제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주구 회장님 좀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들만 많이 하시고 또 잘 들었습니다.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생 이후에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자유당 때인가 그 민의원 뭐 복구할 때 그 당시에 주민자치 제도가 출발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곡절 속에서 또 군사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그게 없어지면서 DJ 정부 때 주민자치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후퇴돼서 오늘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주민과 국민의 민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실제 이 주민자치는 상당히 문제 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어디 광역이나 도시에도 통치권자가 결정만 내린다면 주민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많은 토론 감론 을박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연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하나의 우리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용단만 내리면 현 주세에서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도 안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아무튼 대학 진학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요. 주민들의 이런 성숙도가 되어 있다 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앞부분이 통치권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 개헌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결국 1년, 2년도 안 되어서 스톱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행정과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가까이도 뭐 청와대나 이렇게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역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시간적인,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 권력을 행사하는 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3분의 1밖에 행사 못하고 한 3분의 1은 관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뭐 장관들이랑 나누어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구조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현실적인 건 이건 거겠죠. 관료들이라고 하는 게, 관료제라고 하는 게요 쉽지 않아 가지고 현재 이런 기득권 법제에 대한 권한들을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료가 개혁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관료들의 이런 기득권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 거냐 하는 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상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현실 개혁은 정말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들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리더십이 이게 있어져야 이게 개혁이 되는 거지. 그냥은 개혁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주민자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 부분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28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한 80% 되던 아니 60%대 평균으로 되던 게 지금은 51% 40% 밑까지 내려갔던 거고 또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역주행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지방자치가 역주행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는 더 쉽지 않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이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하시려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국의 정책 결정 시스템 속에서 뭔가 바꿔내려고 하면 법률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걸 안 바꾸면 헌법을 바꾸든지 법률을 바꾸면 공무원들은 법치행정이니까 법대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첫 단계는 법률 바꾸는 거인 것 같고요. 법률도 사실은 바꿔놓고도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거지요. 법률이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대로 할 텐데 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또 지방자치법도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들한테 6분야의 57개 사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쫙 열거를 해놨어요. 그것만 하면 지방자치를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구조 2항에 딱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국토부라든지 뭐 이런 문광부라든지 각 과마다 법률들을 몇 개씩 다 들고 있어요. 이런 법률들에 의하여서 중앙집권적으로 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구조가 또 왜 생겼냐니까 아까 제 여기 발제에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한국의 법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일본은 지방자치분권을 아까 우리 하 교수 얘기하셨지만 95년부터가 이게 분권 개혁하려고 하면 법제를 안 바꾸고는 길과 제도를 안 바꾸고 사람의 행태 몇 개 바꿔가지고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한 사람이 제가 유학했던 동경대학의 니시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은 관료들을 다 동대 법대에서 다 배출을 했으니까 다 자기 제자들인 거죠. 딱 다 국가장들 다 불러놓고 법률 차원에서 다 바꿨거든요. 다 내놓으라고 해서 기관 위임 사무를 딱 폐지를 해버렸어요. 제도를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이 분권 개혁의 깊이라든지 심도가요 굉장히 깊은데 우리 한국은 그냥 표피적인 이 개혁들을 하고 지금 많은 거다 하는 인상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분권 일괄법이라고 하는 걸 일본은 딱 통과시켜 가지고 법률 470개를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다 수평관계로 바꿔놨는데 현재 우리 한국은 일괄법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률 차원이 아니라 사무들 이렇게 몇 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바꾸는 수준에 그거 바꿔가지고는 한국의 지방자치 자체가요 국가와 지방이 대등한 관계 하세월일 것 같고요 요원할 것 같아요. 이미 건국 70년인데 그러니까 70년이 된 상태에서 조선시대도 보면 한 70년 중기로 넘어가면 개혁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 난제를 지금 우리 전 회장님이 두들기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기본법도 법 하나 만들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른 법률들 구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그 한 단계 위의 구조를 바꾸는 게 뭐냐 하니까 국가와 지방의 이런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주는 법제라든지 헌법 개정으로 이렇게 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은 우리 한국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또 오늘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되지만 도시화가 우리는 거의 한 80-90% 이상이 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 주민들의 기본적인 행태가 문화가 어떤 거니까 원자화되어 있잖아요. 공동체가 없어요. 이게 자치 제가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가 되려고 하면 밑에 공동체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공동체라는 게 몇몇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아무튼 모임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 모임에서 대표들이 나가서 자치를 해야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다 개인 단위로 가면 권력이나 영향이 다 포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개념도 일본인들이 번역해낸 개념인데 사자, 결사체들, 어소시에이션들의 모임을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회 얘기하는데 이 사회가 개인 몇 명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소시에이션, 결사체가 쫙 모여 있는
공간 위에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사회 시민 사회의 기반 위에 자치라든지 정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근대화의 과정이 우리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 생활의 풀뿌리까지 다 국가 사무가 다 침투해 있고 그게 편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정말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인 상황인 굉장히 국가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손을 대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회장님이 가시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일전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싶은데 저도 역량의 한계가 있네요. 손중호 회장님 동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평창동이거든, 종로구. 평창동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분들, 이 평창동에 살고 계시는 유명인사 한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동장 밑에 동장이 주도하는 동장 간섭을 받아야 되고 동장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동장이 말하는 행사에 나가야 되고 동장이 원하는 행사에 재정 기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창동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한 300명은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오는데 그 손중호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자문박 포럼 거기는 5만 원짜리 지폐 초상화도 그렸고 5천 원짜리 지폐 초상화도 그렸던 일랑 이종상 화백 이분 한 시간에 시급이 얼마쯤 되는지는 아마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양반이 주민들끼리 하는 모임에는 나와요. 그 미래학장 이승종 화백 서울예고 교장 선생 가나 아트센터 사장 저는 거기 가면 이름을 중앙회장은 이름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강한 사람들이 관 아니면 민회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민회 바뀌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게 뭐라는 거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손중호 회장님 시원한 답변 됐습니까? 예. 교수분이 주민자치위원 들었다고 3개월 만에 하차했죠.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아까 이현희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평창동도 들어갔습니다. 종로에 3군데인데 평창동, 해화동, 창신도인데 2군데는 발족이 되고 한 군데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회원을 모집하는데 파가 있어요. 그 파 사움 때문에 차라리 종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돼서 현재도 발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명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거기에 저희들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결성을 어제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분과별로 이제 다시 상견례하고 하는데 그 분과가 지금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 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장 6개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분과별로 재정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통장이 아마 6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민자치 안에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 예산이 100만 원 지원이 된답니다. 그럼 4개 분과가 있으면 이 자체에 이제 종전 주민자치할 것 같으면은 식대가 회의비로 8천 원, 1만 원 지급되는 건데 이게 이제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이걸로 해서 생산적인 종잣돈이 되라. 그런 이제 업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용되는데 제가 종전보다 패턴이 다른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자치 회원이 50명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여러 번 포럼에도 참석하고 이 수료했는 갖다 보였더니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이 안 돼 새로 받으라 그래도 또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그 받은 사람에 한해서 로또 복권 당첨하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제 공을 뽑습니다. 뽑는데 저는 우리 2명을 뽑는데 27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종전보다 좀 다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해서 열심히 활성화를 하는데, 그 재정이 이제 분과위원회별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종전보다 달라요. 아까 이제 김찬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이게 재정이 지원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없던 게 되니까 오히려 활성화되는 길은 있는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 영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저희가 교육받았던 문제를 이제 또 거론하니까 이게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분과에서는 종전자치위원장 했던 분이 80%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력이 빠르고 해서 저희 운영분과 자치센터 운영분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전체를 중앙 컨트롤하는 위원회 쪽으로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저 개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서울시 주민자치회지만 최고의 어떤 선진화로 가는 길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한번 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아까 이제 이현희 간사님이 많은 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도 어제 저녁에 산책 갔는데 개를 데리고 제가 만났어요. 근데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오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자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전상지 우리 회장님 말씀, 종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는 온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또 경과 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이칠성 부회장님. 네, 사실 200분이 지나는데도 한 분도 이석이 없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얘기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웃고자 합니다. 오늘이 5.18 39주년 해입니다.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 동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늘 산 사람으로서 빚진 마음으로 죄인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오늘 5.18 묘역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래서 봤어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문제점 그리고 현 주소 10년 후의 주민자치 모습이라는 내용의 생존정책 공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개 속이었고 정립되지 않았는데 김찬동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서 상당히 안개가 걷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 특히 전상직 회장 모두 발언에서 마중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일선에서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얘기라서, 그래 우리 일선 주민자치 지도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오늘 제시해 주셨고 또 모두의 다짐도 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는 최병한 국무 1차관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 무사한 일의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찬 포럼에서 들었었고, 어제 그제 황서정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앞으로 공무원사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찬 포럼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100만 공무원 사회가 이제는 좀 바뀌어가 있구나, 그래서 주민자치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여겼는데, 일선에서 정말 암울하고 힘들었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암울한 주민자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대신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경험하신 분들 보면 주민자치 별로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위원장, 회장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나 가치나 철학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감투로 여기면서 방향 설정을 못하고 그냥 휘둘러 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조직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런 선각자적 지혜로, 통찰력으로, 예지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제가 금년에 지금 3, 4, 5월 달에 한 30번 올라왔습니다. 광주에서 KTX 매번 타고 왔다 가면 교통요금만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상직 회장님 단돈 1원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광주에서 오는 부분은 하루 종일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고 내 일을 다 제껴야 됩니다. 물론 내 발전을 위해서 또 광주의 주민자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김찬동 교수님 작년에 일본 연수회 갈 때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전상직 회장님이나 전은경 우리 교수님 함께 다녀왔었습니다만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일본은 GHQ 시대에는 강제적 통치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여겼었던 것이고 일본 문화나 국민 정서가 배제된 자발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역주행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100만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 일선에서 주민자치의 염원을 안고 뛰는 사람들이 100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서 앞장서서 교육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을 키우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상직 회장님이 애롭게 싸우셨지만 이제는 결실기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찬동 교수님 어디 가셔서도 아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전상직 회장님 박수 한번 치시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옆에 그 길동의 이은희 간사님하고 저 뒤에 손중호 님하고 이제 지금 얘기를 토론하실 때 지금 들을 때 주민자치 회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저희들은 아니 지금 뭐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와 저희들은 지금 안양의 박종일 협의회장님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협의회 운영합니까? 시범으로? 네. 그 시범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택시의 협의회장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걸 봤을 때 협의회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아까 지금 50명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고 28명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실 때 협의회는 물론 그 각 읍면동장이 40%를 자기가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토론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엊그저께 제가 5월 10일 날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하고 행안부 공동 주최로 정부 청사에서 할 때 우리 김찬동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 오셔갖고 거기서 논의를 하실 때도 이제 그때 협의회 주민자치 회로 이제 운영하는 얘기를 서울의 은평구하고 종암동하고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생소한 면이 많아요.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는 알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 좋다는 건 느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은평구 그 운영 사례를 하나 해갖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이 절감하고 작년도에는 260억이 절감돼서 상당히 좋은 이게 참 제도다. 우리도 빨리 했으면 이제 바라는 그러셨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좀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뭔가 빨리 그 좀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곧 이제 지금 1999년에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013년에 만들어진 이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지금은 이제 2015년에 만들어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 세 개가 이제 공존하는데 서울은 서울형 주민자치회하고 1999년에 만들어진 그 주민자치위원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되면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한번 하고 또 행안부 표준조례 주민자치회에도 공부를 한번 하죠. 제가 발제는 다 했는데 언제 발제했냐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마포구 의회 의원들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했습니다. 이제 했더니만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례 조항을 여러 개 고쳐버렸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모르고 입법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언제 회장님 말씀대로 공부 기회 한번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김자동 교수님 그때 한번 좀 분석, 서울형은 이미 분석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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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질문, 예, 좀 더 받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저도 광주 서구 금호일동 자치회 회장입니다. 그래야 서구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행안부 전국 49개 동의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 물론 입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입법 인사 재정권이 없지만은 저는 암울하지 않고 성황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서구는 청장님부터 많이 다 돼가지고 주민자치를 주장을 합니다. 모든 분들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전 단체들이 주민이 나서는 단체, 관내에서 녹을 못 산들은 빠져라 해가지고 올 7월부터 하반기 구정 목표가 주민자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표준조례 시범을 내놓고 저희들이 조례를 다 분석을 해서 우리 광주 서구는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셋지까지 만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없고 전국에 작년에 저희 서구 금을통해서 싹쓸이를 하고 박람회 올해 또 대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진정하게 22일 날 우리 주민총회를 하지만 약 10%가 모여요. 주민 10%가 모여서 학생들 아이들 총회 작년에 전국에서 우리 받은 그 좀 놀라야 되는 대일 그 호평을 받았는데 학생들 초등학교 4, 5, 6학년들 중학교 1년 전 학생들을 상대를 해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어른들 말하면은 말이 똑같아요. 뭐 정자 지어주라 뭐주라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상대를 해서 하니까 주민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마을 총회를 하고 청장님 고위관계를 모셔놓고 해 주십시오. 작년 의자 10개 있는 거 지금 7개째 시행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전부 들어줍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있고 내일 모레 22일 날 또 하고 우리 민관학 같이 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발제를 해서 작년에 해서 우리 시범도로 동장도 우리 주민들이 뽑자 제안을 해서 올해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다 할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동장도 주민이 선출한 동장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의도는 암울할 게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님들 마인드만 있으면은 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 16일 날 진주 내동면에서 와가지고 배치망을 놓고 부산 금천 서울 금천구 가산동도 오고요. 저희들은 매주 전국에서 배치마크를 옵니다. 제가 1시간 반 강의를 합니다만은 저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년대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가서 제가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입법화가 돼야 되겠죠. 그 철칙이지만은 입법화는 위에 정부
정치인들 하겠지만은 우리가 밑에서 각 동의 위원장들이 만들어 갖고 요구하고 시민참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 예산 해서 예산하고 통장 6개 오늘 36개 통장 36개예요. 실제로 협치하면은 종목 소통방 뭐 우리 전부 소통방 뭐 좀 많아요. 그 전부 통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써라.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접어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되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자치위원장들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그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봤는데 우리 임기가 지금 현재 6년이에요. 행안부 조례로 6년입니다. 2년에 2번 연임밖에 6년밖에 못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내년 후년이면 싹 그만둬요. 28명이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동료를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제한 임기 폐지. 그다음에 자치회장 임기는 2년에 2년 연임. 그건 못 박아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의원수가 20명 이상에서 50명 이내. 그다음에 의원들 구성은 추첨제대 공모 60%, 현 주민들 현 의원들 40%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하고 구청에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동에서 심의해야 돼. 우리 자치위원장, 현 회장, 자진단체 회장들로 해서 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입법예고해서 6월 달에 우리가 의회 통과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자치는 소망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이 읍면동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대학과 뭔가 자매 결연을 맺거나 대학생들이 이 주민자치의 일에 참여하면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뭔가 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광주 박태순 협의회장님 거기는 행안부형 시범 자치회 지금 그겁니까? 2014년도 행안부형 시범동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다음 달에 선포를 합니다. 자유형 시범동이라고 행안부형이 아닌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행안부 말고 우리 또 자체적인 주민 선도형 자치회로 다음 달에 접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시고 싶은 말씀 무척 많으신데 이 행사 마치고 저쪽 가셔가지고 약주 한잔 하시면서 또 못다한 말씀 나누기로 하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아까 늦게 오신 분 그래도 인사는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손종호 한국주민자치 원로회 감사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류희동 한국주민자치 원로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세희 부평구 주민자치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진 한국주민자치회 여성회 부회장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3회 주민자치 콜로퀴움 또 1번이고 또 특정 시기다 보니까 오늘 토론자는 학교에 계시는 우리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다양한 일본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GHQ 그러면은 정말로 다양한 일본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메가드 말고 또 한 사람이 딱 토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GHQ라고 하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샤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재정학자입니다. 재정학자가 그 GHQ 시기에 일본의 수많은 어떤 분야에서 권고안을 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샤프 미국의 경제학자는 재정세제 사절단 단장으로 옵니다. 예. 재정세제 사절 단장으로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일본의 재정세제 계획 안을 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유명한
샤프 강곡구, 그러니까 샤프 권고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기본 원칙이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성의 원리, 그러니까 시중증 광역과 기초를 나눠놓고 조세도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세로 나눠놓고 기초자치단체 우선주의를 여기서 표명을 합니다. 그건 아직도 일본 사회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부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샤프 강국구가 아직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여기 평형교부금을 이렇게 이제 창설을 했다는데 사실은 평형교부금이 지금 얘기하면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예. 근데 고전에는 분여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모자리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땠냐 그러면은 GQ 전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어가지고 샤프는 그럼 평형교부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평형교부금을 하면서 지방이 모자라는 돈은 지방에서 다 주라. 지방이 요구하는 돈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다 보니까 도도부연 지사들이 떼거리로 그냥 내무성에 올라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이게 속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중앙집권화 시키자 해가지고 그 제도를 나중에 없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GHQ는요 개혁적이고 민주화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평형교부금 같이 운영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변형이 되고 왜곡되고 우리 스스로가 데모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권력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GHQ가 상당한 일본 사회의 많은 민주화와 개혁을 하고 있었고 그 개혁은 아직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도 지금은 완전히 중앙집권을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요구를 하면은 언젠가는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메가드 샤프를 우리는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모셔올까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전상식 회장님 이렇게 그냥 정권을 갖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개혁안을 갖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메가드 뭐 필요 없습니다. 예, 샤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화빌딩입니다. 태화빌딩 유명합니다. 우리 3.1절 여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 요 태화빌딩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우리가 이거 전당이고 메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화빌딩에 매달 일어났던 우리 주민자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어느 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특히도 이 주말에 또 주말만 합니까 우리가? 평일날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태화빌딩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주민자치 연구를 하고 실천하려고 맨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역사에 주민자치의 전당, 명예, 아마 메카가 아닌가 이렇게 될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음 달에도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매달 이렇게 우리 또 마음적으로 또 무장을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회장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매달 토요일 날 하니까 그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열정과 관심을 갖고 또 오셔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자장님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정말 고맙다는 서로의 인사로 박수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치면은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저 기념 촬영 좀 하고 예, 가겠습니다.